상대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됩니다. 글을 잘 쓰려면 심리를 잘 읽어서 그 토대 위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글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받아 적으면 그냥 글이 돼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 같은 글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글은 읽어보면 소리가 납니다. 두 분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을 봐오셨을 텐데 잘하는 리더가 많은가요? 못하는 리더가 많은가요? 당연히 잘하는 리더들이 많았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떤 리더를 만나건 그 리더에게 많이 배우고 또 리더가 시키는 일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이제 노력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좀 안 좋은 리더를 만났다면 저는 직장 생활도 참 불행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제가 모신 대우의 고 김우중 회장,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어느 분 하나 예외 없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리더는 우선 늘 좋은 성과를 냅니다. 성과를 잘 내지 못한 리더는 저는 좋은 리더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밑에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리더는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리더인가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떤 성과를 얼마나 내는가, 또 아래 사람들을 얼마나 육성하고 잘 성장시키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이 어떤가, 이런 걸 보면 뭐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리더의 유형 3가지 정도 소개해 주세요. 수레를 끄는 거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이제 수레를 끄는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리더는 여러 유형의 리더가 있죠. 저만치 앞서가면서 잘 따라오라고 하는 리더도 있고요. 또 같이 수레를 끌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수레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다 좋은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리더라 할까? 그런 유형도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보는 리더인데요. 수레 위에 올라타고 가는 리더입니다. 무임승차하면서 하나 보탬도 안 되고 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뭘 지시를 하고, 빨리 가라,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렇게 질책하고, 이런 리더입니다. 저는 사실 그 수레 위에 올라타고 가는 리더보다 더 안 좋은 리더가 이 2번째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도 만나봤는데요. 야, 됐어. 너 저리 가 있어. 너 쉬어. 그냥 내가 할게. 내가 너를 믿고 한 내가 잘못이지. 그래서 저를 아예 배제시키는, 그래서 그냥 일을 독점하고 독차지하고 하면서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애들 믿을 사람이 없어. 결국 내가 해야 돼. 이런 리더가 이제 2번째고요. 3번째 리더는 뭐 그다지 그렇게 나쁜 리더는 아닌데요. 이렇게 시시콜콜 계속 상관하고 지적하고, 그것도 이제 뭐 거의 칭찬은 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뭔가 지적만 하는 리더 있지 않습니까? 참견하는 리더, 이렇게 믿고 맡기지 못하고 옆에서 시시콜콜 계속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리더, 이런 리더 만났을 때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리더로 마로크를 잘하시는 쓰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와 배울 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2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근데 2분은 또 차이점도 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찌 보면 글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냥 말이 글 같아요. 그냥 받아 적으면 그냥 글이 돼요. 글이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말 같은 글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글은 읽어보면 소리가 납니다.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같이 술술술 읽힙니다.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었고요. 그게 정반대죠. 한 분은 말이 글 같은 거고, 다른 한 분은 글이 말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분을 조합하면은 이 말 잘하고 글 잘 쓸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글을 써보십니다. 메모라도 하십니다. 충분히 글을 써본 후에
그걸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글 같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말을 해보십니다. 충분히 말을 해본 후에 그 말을 글로 씁니다. 그러니까 글이 말 같을 수밖에 없죠. 두 분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 같은 말 같은 글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건 독서입니다. 공부죠. 사실 말이건 글이건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모광입니다. 말을 하거나 글에 써먹을 것들을 늘 메모로 준비해 둡니다. 그냥 메모를 늘 하고 다녀요. 일상이 메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색을 즐깁니다. 늘 산책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아마 그 생각은 혼자 말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또 글 쓰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늘 말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요. 말 끝난 후에 복기를 해봅니다. 글 쓰기 전에 준비를 하고요. 글 쓴 후에 퇴고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늘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억을 못하면은 말하고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두 분 같이 이제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읽기와 쓰기 중에서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읽기부터 하는 게 순서겠죠. 우리가 뭐 태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건 듣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고, 그 다음에 읽기고, 마지막으로 쓰기 하지 않습니까? 쓰기 위해서는 읽는 것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읽는 것도 쓰는 걸 염두에 두고 좀 읽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읽기냐, 글을 잘 쓰기 위한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읽으면서 글감을 챙기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목적은 저는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내 글에 써먹을 거리를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잘 쓰려면 나만의 어떤 문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그 글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체나 스타일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한 작가의 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 작가처럼 쓰게 됩니다. 어떤 책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5번, 6번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이렇게 필사하거나 하다 보면은 그 책의 저자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체를 만드는 읽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읽으면서 그 메모도 하시고요. 뭐 책을 깨끗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저분하게 밑줄도 그으시고 메모도 하고 접기도 하고요. 접어놓은 부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포스트잇도 붙이시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서 글 쓰는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읽는 게 좋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목차 독서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만 봐도 어떤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글감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게 다 목차가 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목차를 보다 보면 어떤 글을 내가 이렇게 그 구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집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게 키워질 수 있는 독서니까 아주 가성비 높은 독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좋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는 좋은 글쓰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있냐? 좋은 고쳐쓰기, 퇴고. 그러니까 좋은 글은 저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쳐 쓴 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근데 글을 잘 고치려면 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고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입니다. 퇴고 체크리스트는 제가 직장인의 글쓰기에도 넣어놨는데, 저는 글 쓰고 나서 43가지를 체크해 봅니다. 오탈자가 있는지, 비문이 있는지, 빼도 되는 게 있는지,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봅니다. 43가지를 체크해 봅니다. 이 퇴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거 만드시면 되고요. 오답 노트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 오답 노트가 많은 사람이
글을 깐깐하게 씁니다. 오답을 쓰지 않게 되죠. 정답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을르리가를 가급적 안 씁니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 않고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났다고 하지 않고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합의가 됐다고 하지 않고 합의됐다고 합니다. 을르리가가 들어간 글은 저는 왠지 뭐가 이렇게 걸립니다. 막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는 느낌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그게 오답입니다. 이런 오답들이 많으면 글을 잘 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런데 하지만 이런 걸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아주 이런 또 정도부사를 싫어합니다. 이걸 오답으로 보면 또 이걸 안 쓰게 되죠. 고칠 때 이런 걸 다 걷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글을 고칠 때는 좀 두 가지를 지켜서 고치면 좋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번 보십시오.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버스 안에서도 보시고 카페 가서도 보시고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서도 보시고 여러 환경에서 노트북 화면에서도 보시고 출력해서 종이에서도 보시고 또 소리내 읽어도 보시고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십시오. 또 하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문단 중심으로, 다른 한 번은 문장 중심으로, 다른 한 번은 전체 문맥의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셔야지 대충 그냥 한번 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번 보시는 것과 그 볼 때마다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셔라. 그렇게 해서 잘 고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모든 사람들이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만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어져도 글은 나를 대신해서 남아 있습니다. 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을 써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요. 제가 직장에서 나와 보니까 글을 만약에 안 쓴다면 내 존재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뭐 블로그건 SNS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통해서건 내가 글로 나를 보여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뭐 어떤 걸 의뢰하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내가 그 글로 돈도 벌고 내 어떤 존재감도 높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로 글을 쓰면요. 글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대화. 글을 통해서 또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또 감정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발견하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감정을 어떤 순화하고 정화하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뭐 돈도 들지 않고요. 자기 시간만 들이면 아무 데서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글쓰기를 하셔야죠.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궁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글을 써야 될 사람은 안 쓰고요. 안 써도 될 사람은 열심히 써요. 이미 유명해지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래서 굳이 글을 안 써도 뭐 되는 분들은 글을 열심히 씁니다. 근데 글을 써서 자기를 알리고 또 글을 써서 뭔가 이렇게 수입도 좀 높이고 그래서 가게를 해도 글을 쓰면 그게 이제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서 가게도 더 잘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글을 안 쓰세요. 난 그게 참 의문입니다. 챗GPT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글쓰기 연습을 따로 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여러 인공지능들을 써보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잘 씁니다. 잘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고쳐도 주고요. 요약도 잘하고요. 글감도 잘 알려주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점점 이제 앞으로 더 얘는 진화하고 발전할 거고요.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 사람을 능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글을 안 쓰겠죠. 굳이 시간을 들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글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글을 안 쓸 겁니다. 근데 글을 안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는
자기 생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안 하게 될 거다. 그야말로 자기 뇌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될 거다. 뇌가 없어질 거다. 자아가 소멸될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인공지능에 지배당하게 될 거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직업을 뭐 잠식을 하고 저는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거리가 뭐 줄어들 수 있는데 다른 일거리가 늘어나겠죠.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음악도 만들어주고 다 하면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4가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 글을 쓸 때도. 첫 번째, 글의 주제를 정하는 거, 무엇에 관해 써야 할지는 제발 사람이 정하셔라. 걔한테 묻지 말아라. 무엇에 대해 쓸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이것에 대해 쓸 거야. 이것에 대해 써줘. 그래서 그 주제는 자기가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냥 써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질문을 통해서 걔가 쓰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걔한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면서 걔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생각해? 이유가 뭐야? 근거는 있어? 출처를 밝혀봐. 그러면서 얘를 계속 호달궈야 됩니다. 다구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얘를 통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냥 얘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고 관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얘가 주는 거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옥석을 가려야 돼요. 얘는 이상한 것도 막 줍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좀 시원찮다 생각하면 더 얘는 막 거짓말도 하고요. 아무거나 줍니다. 옥석을 가리고 취사 선택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준다고 덥석덥석 받지 마십시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얘가 쓴 글을 긁어오지 마십시오. 얘가 쓴 글은 글이 아닙니다. 자료입니다. 글은 본인이 쓰십시오. 얘가 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거기서 시간도 많이 절약했고 그것도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긁어오지 말고요.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글은 그 덮어놓고 걔가 준 거 덮어놓고 야, 너 고생했다. 여기까지다 너는. 글은 내가 쓴다 하고 쓰십시오. 그걸 긁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글을 안 씁니다. 이제. 그래서 꼭 이 4가지는 지켜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글쓰기는 시작하기 전이 제일 두렵습니다. 동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글을 딱 쓰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글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 컴퓨터 껌뻑껌뻑 하는 커서만 보고 계시는 분들, 일단 그냥 아무거나도 쓰기 시작하십시오. 아무거나 쓰기 시작하면 마음도 편안하고요. 반드시 언젠가 써지는 시간이 옵니다. 쓰다 보면 머릿속에 환한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 글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극장에 가면 처음에 어둡잖아요. 사방이 막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거 다 보이고 환해지죠. 글쓰기가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이제 글쓰기 책이면서 또 글쓰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요, 일종의 음식의 고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고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가장 밑에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상대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글을 잘 쓰려면 상사의 심리를 잘 읽어서 그래야 상사의 마음에 드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심리를 읽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토대 위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물론 심리를 잘 읽어서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가 나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런 걸 알려줘야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 위에 뭐가 있냐?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알려줘야 잘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심리와 관계와 소통입니다. 직장인의 글쓰기 안에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리를 읽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글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직장인의 글쓰기에 다 담았거든요. 꼭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